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와 시험 성적을 멋대로 조작하는 등 사립학교의 성적 조작이 빈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12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판사 탄핵결의 의견을 낸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법관대표가 반박하는 등 사법부의 후폭풍도 큽니다. 땅덩어리가 한꺼번에 밀려 이동하는 땅 밀림 현상이 전국 57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병원에서 숨진 딸의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서 7년째 꺼내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딸을 떳떳하게 보내고 싶어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 환자 가족들에게 버거운 의료사고 소송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학재단 비리 관련 소식으로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려서 쌍둥이 딸들 성적을 올린 서울 숙명여고 사태.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KBS가 입수한 전국 사립학교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 1점 차이로 학생들 등수가 바뀌고 지원 대학이 달라지는데도 사립학교들 성적 관리는 너무 엉성했습니다. 왜 유독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분당 대진고. 이 학교 졸업생이 지난해 다니던 대학에서 입학 취소됐습니다. 그쪽에서 서류를 이제 조작해서 우리한테 한 거고 학생부로 들어왔으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생리통을 겪은 뒤 생리대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다. 난중일기를 영어로 번역해 대사관에 기증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오페라단이 주관하는 가곡의 밤에 우리 가곡을 영어로 번역해 무대에 올렸다.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하고 경진대회 등에서 여러 번 수상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학생부 작성자는 당시 교무부장 박모 씨. 바로 해당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교내 전산망에 들어가 딸의 기록을 직접 고쳤었습니다. 딸이 재학한 3년 내내 글자 수만 1,700여 자입니다. 엄마는 또 교사니까는 생기부에 어떤 영역을 고쳐야지만 입학하기에 수월한지를 아셨겠죠. 학교 설립자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던 교무부장은 한때 재단 이사 자녀의 담임교사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무부장의 조작을 확인하고도 조직적으로 감췄습니다. 조작된 학생부가 대입 전형에 쓰였고 교무부장은 자진 퇴직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에 뒤늦게 적발돼 교무부장은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부러 덮은 아니고요. 다 끝나고 그때 당시 있던 일을 알게 돼요. 인천의 인명여고. 최근 법인 이사장의 아들 안모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터스에서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행정실장 들어왔었고.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특정 학생에게 상을 주도록 담당 교사를 압박한 혐의입니다. 학생은 자신과 친한 학교 운영위원회 자녀였습니다. 기관지원생이 이런 약체잖아요. 이사장 아들이 이겨낼 수 없었겠죠. 서울 경기 지역의 최근 2년치 사립학교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감사 대상 132개 고등학교 중 내신과 학생부 관리, 즉 성적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곳이 58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부실한 성적관리의 구체적인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무단 결석한 학생에게 개근상을 주거나 결석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 적발되기도 하고 채점이 잘못된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성적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살펴볼까요? 전체 교원 수는 국공립이 훨씬 더 많은데 징계 교사는 사립 27명, 국공립 14명으로 사학이 2배나 많았습니다. 폐쇄적인 조직에 교사의 재직 기간이 길고 족벌 체제, 즉 혈연으로 얽힌 경우가 많은 게 이유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학사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계와 채용 비리를 넘어 학생들 성적까지 손대는 사립학교.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고용환 전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선 고용환 전 대법관. 국민들과 동료 법관들에게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고 전 대법관은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부산고법 판사가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고 전 대법관 측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연락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 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장 정보를 미리 빼냈다든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는 해명입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도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소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또 다른 일탈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식의 판사 블랙리스트를 최소한 4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 위해 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엔 또 김 판사가 2019년 재임용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임용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글 쓰는 법관 문유석 판사에겐 공명심이 커 행정법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와 문 판사는 법원 판결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고나 글을 올려왔던 판사들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판사들을 관리해온 문제 법관 리스트는 최소 4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리법관 보고서 외에 인사심의관실만 볼 수 있는 법관 인사 관리 시스템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법관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정계인사 법관 참고사항 문건도 또 다른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과 가족관계, 평판 등이 포함된 개인 인사 파일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문제 법관들에게 요직을 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인사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며칠 전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이후 법원이 내분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내부망에 한 부장판사가 글을 올려서 법원 대표회의를 오히려 탄핵하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판사가 위험하고 모욕적인 언사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하라.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 판사는 찬성 53세, 반대 43명으로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촉구한 법관 대표회의 결정을 정당성 없는 정치적 행위로 몰아세웠습니다. 수사나 재판도 없이 증거 한번 살펴보지 않고 두세 시간 만에 동료 법관을 유죄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또 특정 학회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젊은 판사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며 법관회의의 대표성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법관회의 의결 직후 여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한다며 잘 짜여진 각본, 탄핵 거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위험하고 모욕적인 언사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직무별로 골고루 구성돼 있고 대표 선정도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결도 당일 법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연구회 회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 검토를 의결한 지 닷새째. 법원 내부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합니다만은 집안이 한꺼번에 밀려나가는 현상을 땅 밀림이라고 합니다. 주로 지진이나 대규모 공사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땅 밀림 현상이 생긴 곳이 전국에 3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전국에 57곳, 즉 2배 정도 더 많은 곳에서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지역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현장 K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국도. 지난달 태풍 콩레이가 불어닥치면서 도로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최고 20m 높이까지 치솟았는데 붕괴된 구간만 150m입니다. 야, 이거 복구를 어떻게 해요? 왜 여기만 유독 심하게 파손됐을까? 전문가와 인근 토양을 살펴봤습니다. 도로 붕괴 현장 뒤편에 있는 산지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양층 자체가 15에서 20m 정도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 주변은 전형적인 땅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폭우로 뒤편 땅이 한꺼번에 밀려버리면서 거센 압력을 받아 부서진 겁니다. 겨울철 지하수라도 얼면 추가 붕괴 위험이 높지만 복구 계획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났고 난 다음에 복구 공법은 핵심 사항은 지하수의 배제 공법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땅 밀림은 지진 등의 자연현상이나 대규모 지방공사 등으로 땅덩어리 전체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땅 밀림이 일어난 곳은 약한 자극에도 대형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3차례 땅 밀림이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도 증가 추세입니다. 산림청이 조사한 전국의 땅 밀림 지도를 KBS가 입수한 결과 총 57곳에서 땅 밀림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30여 곳보다 크게 늘어난 건데 지진 취약 지역인 동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다른 땅 밀림 지역, 한진그룹 계열사가 광산 개발을 해온 곳으로 2년 전부터 산지 곳곳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움직임을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대피 신호를 보내는 센서입니다. 붕괴 장소에서 10m 거리에 있지만 사고 당시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200m 아래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산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무슨 일이 비만 오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일본의 경우 하루 1mm 이상 땅 밀림이 발생하면 주의경보, 시간당 4mm의 땅 밀림이 생기면 피난경보를 내려 인명피해가 없도록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피 매뉴얼은커녕 땅 밀림 현상을 상시 측정할 무인감시 시스템이 전국에 2곳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땅 밀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얼만큼 이동하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안에 땅 밀림 감시 시스템을 25곳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여 안에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후 처방식 대책 마련이 되풀이되는 사이 이번 주에만도 전국에서 3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분쟁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고 황유미 씨가 숨진 이후 삼성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까지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산업재해 보상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과제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1년 만입니다. 김기남 대표는 삼성전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심껏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작업장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며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 질병단체 반올림은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담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보상하고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11년 분쟁에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된 건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과 보상 범위 확대에 양측이 대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반올림 측은 다른 삼성계열사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 제도를 만들고 대기업들은 솔선해서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질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등의 보상 절차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는 것조차 병원의 협조를 받아야 하다 보니 사고를 입증하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법정에 가도 환자 측이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전체 소송 중 1%대에 불과한데요. 치료를 받다 환자가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의료사고의 실태를 황경주,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간 딸은 평소 조용한 저를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목탁 소리 듣고 안 좋게 날이 야도 절에 다니면 내가 그래 다니니까 좋아했어요. 뇌신경 수술을 받은 딸은 간호사 실수로 제때 주사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영 막 시원찮고. 걸어 들어간 병원에서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망하고 억울한 마음에 아직도 영안실 냉동고에서 딸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벌써 7년입니다. 우리 애가 물을 아버지가 뭔 얘기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진실을 밝혀야만이 알을 보냈지. 그래서 애를 상을 못 치렀어요. 떳떳하게 보내고 싶어 시작한 소송. 의사가 과실을 100% 인정한 녹취록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딸의 장례를 치르려 합니다. 애를 이제 완전히 보낸다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김태현 씨도 아들 기석군이 숨진 7년 전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제발로 응급실을 찾을 만큼 경미한 뇌출혈이었는데 제때 수술만 받았더라면 아버지는 원망스럽습니다. 3일후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원하는 도중에 이게 재출혈이 발생이 된 거예요. 고속으로 다니니까 막 머리가 튀잖아요. 건강했던 아들이 이번 이틀 만에 숨지고 아버지는 의학 논문까지 뒤지며 매달렸습니다. 증거 자료도 80몇 개를 제가 다녔습니다. 변호사도 이 변호사 저 변호사를 만나고 거의 한 100명 정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법원은 끝내 병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17살, 너무 일찍 가버린 삶이 아쉬워 아버지는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장기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일부분이 돼서 살아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이제 어느
이 날씨 좋은 날 같은 데 가보면은, 기세가 이제 어딘가 있겠구나.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민주씨와 기석군만 법정의 문턱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 승률 1.15%. 지난해 의료소송 1심 중 환자 측이 전부 승소한 비율입니다. 의료소송 첫 난관은 진료 기록입니다. 기록이 부실하고 조작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운 좋게 진료 기록을 확보해도 끝이 아닙니다. 의사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정해야 하는데 이 진료 기록 감정서가 그 자료입니다. 법원은 관련 전문의에게 감정을 맡기는데 이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8살 태연이는 태어날 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가 돼 소송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태연이의 심박동 그래프 감정을 맡겼더니 인쇄 상태 불량, 판독 불가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말이 바뀝니다. 심박동 정상,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같은 자료, 같은 의사였는데 감정 결과는 딴판이 됐고 태연이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치아솜 제거 시기를 놓쳐 치아를 잃은 환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 감정이가 감정서를 냈는데 환자가 깜빡하고 병원에 안 온 게 문제일 수 있다는 추측을 담았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이 이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의사에게 불리한 감정을 할까 하는 의심, 많은 사례들은 이 의심이 합리적임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고의가 아닌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못된 것까지 무조건 의사 책임이라는 건 억울하다는 겁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오는 10명 중 2명은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입니다. 의료진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린 처치와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가 다를 땐 무척 곤혹스럽다고 토로합니다. 보호자는 명확한 걸 원하고 저희는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의료계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루는 건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지난해 5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거 게시제와 재판부가 2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 감정을 받도록 하는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최선의 의료를 다했다는 점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입증할 수 있거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수습을 돕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병원 자율에 맡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의료진의 책임도 분산하고 빠른 배상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의료 행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우과실 의료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니 건강보험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모아 보상을 하자는 겁니다. 현재 의료비의 1%만 더 걷어서 그거는 공적기관에서 1%를 다 모으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보상이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 오염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위험 요소를 없애 애초에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필수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할지 유지한 기자가 짚어봅니다.
어제 남북 간 최초로 군사 목적의 전술도로 연결에 이어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연내 착공식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철도도로 공동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상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UN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구간 조사를 위해 북측으로 들어가는 차량에 귀환용 연료조차 싣고 갈 수 없었던 만큼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음 주엔 공동조사가 그리고 올해 안으론 착공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화된 제재가 도움이 필요한 북한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인도 지원 사업을 가로막는다며 단체가 속한 국가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국내외 종교와 인권단체들도 병원과 혈액원 등의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물품 반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약과 관련된 대북 제재를 푸는 것은 당장 쉽진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대북제재 예외 범위가 인도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 북방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이달 초 북한군에 잠시 납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연 기자입니다. 3일 오후 5시 40분쯤 동해 북방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S호에 갑자기 북한 경비보트가 접근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인 7, 8명이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느냐며 선원들을 선실로 격리했습니다. 선장실을 점거한 북한군은 S호를 북한 수역으로 35km나 끌고 갔습니다. 이어 인근 해역의 북한군 경비모선에서 한 명이 승선해 남북이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했고 군인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2시간여 지난 오후 8시쯤 S호는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S호 선장이 9일 해경에 자진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장 지수되면 폭언이라든지 폭행, 위협적인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밤에도 북한 경비정이 같은 수역에서 조업하던 S호에 경고 방송을 했고 또다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GPS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S호가 월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자체 해역은 우리 이지에 포함되는 해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해역은 일본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수역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어선이 북측에 납포됐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무색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어젯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종천 의전 비서관입니다. 얼마 전엔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하더니 이번에는 현직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청와대 기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운전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김 비서관은 100m가량 떨어진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청와대 관용 차량을 운전한 겁니다. 차 안에는 같은 비서관실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했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김 비서관이 대리기사와 만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직원들을 태운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에 대한 직권 면직 절차에 들어가는 동시에 동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착수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현장에서 동승자 신원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경찰이 뒤늦게 조사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회의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은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한다며 청와대 기강이 만취 상태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서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시장도 꼼짝없이 당할 정도로 수법이 대담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며 딸 사업 문제로 5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빌려주시면 곧 갚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윤 시장은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권 여사를 사칭한 49살 A씨였습니다. 경찰은 윤 시장이 직접 통화도 했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는 A씨를 권 여사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윤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A씨는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 인사 10여 명에게도 전현직 영부인을 사칭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를 의심한 한 인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미끼로 한 사기가 잇따르자 직접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해외 출장 중에도 분당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독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일 이 지사를 불러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최근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분당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을 지냈던 구모 씨와 이모 씨입니다. 구 씨는 검찰에 출석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인사철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의 후임자인 이 씨는 해외 출장 중인 이 시장이 전화로 당장 친형을 입원시킬 것을 독촉해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니 간부 회식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보건소장들이 이 시장의 지시로 큰 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대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카와 나눈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사흘 전인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내일 이 지사를 소환해 집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을 감금한 채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남 신안군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눈 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 올 때도 소금 긁고 물 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돈을 안 받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 걸 조사하면서 따끔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사를 해당 말다. 현대판 노예 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만의 책임일까?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 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간식으로 곤약 젤리 인기가 높은데요. 이 광고에서 말하는 체중 감량이나 변비 개선 등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과자 판매대 곳곳을 곤약 젤리가 차지했습니다. 가벼운 몸 등의 문구로 열량이 낮다는 걸 강조합니다. 일반 젤리보다는 그 곤약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칼로리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는 게 아닐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홍보 문구가 더 자극적입니다. 포만감 있는 다이어트, 배불러도 0칼로리,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도 도와준다고 홍보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곤약 젤리 146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37%, 54개 제품이 허위 과대 광고를 했습니다. 62%는 다이어트, 변비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했고 32%는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 54개 제품에 든 곤약은 평균 0.4g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배변 활동 등에 도움이 되려면 곤약도 아닌 그 속에 든 식이섬유를 하루에 적어도 2.7g 이상 먹어야 합니다. 곤약 젤리 수십 개를 먹어도 이 양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인체에 유용한 효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작처는 잘못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300여 개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해당 광고 제품을 만들거나 판 업체 15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최종 조율 중입니다. 여당은 수수료 인하 구간 신설을 통해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놓고 당정이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하폭을 제시했습니다.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3%에서 1.5% 정도로 약 0.8%를 내리는데 구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2.3%인 최고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걸로 큰 틀이 정해졌고 수수료 인하 구간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사업자의 연매출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매출액 5억 원까지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30억 원까지 구간을 추가로 만들어 1.5%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적은데 매출액이 5억 원이 넘어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업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카드 가맹점의 99%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세 공제 한도도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대 5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1,000만 원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 수수료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빼주는 셈이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6일 최종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최근 기름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작 저소득층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추위가 찾아왔지만 이 집에선 이불 말곤 전기 매트를 쓰는 게 전부입니다. 10년 넘게 기름 보일러를 사용해 왔는데 등유 가격이 너무 올라 보일러를 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작년에는 안 올라서 15만 원 했잖아. 지금은 20만 원이래. 그러니 생각을 해봐. 어디서 우리가 100만 원씩 목돈을 나오겠냐 이거요. 가게 되면 목욕도 안 해. 이걸로 사는 거야 매트를 다. 이달 초 유류세가 인하됐지만 등유 가격은 오히려 유류세 인하 직전보다 올랐습니다. 등유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4년 전 이미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다 낮추면서 정부가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등유를 뺐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 가운데 20%는 여전히 등유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는 얘긴데 등유를 쓰는 가구의 연료비가 전기 난방 가구보다 2.3배 정도 더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경유 가격은 내렸지만 1리터에 345원씩 받던 정부 보조금이 80원 가까이 깎여서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운송료는 대부분 다 유가 보조금 받는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단가 자체가 바닥인데 유가 보조금도 못 받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등유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저소득층의 또 다른 걱정은 연탄값입니다. 3년째 연탄 가격은 오르는데 후원의 손길도 줄고 있어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연탄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비어있던 창고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80대 노부부가 후원받은 연탄은 300장.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질한 게 말하자면 3월 달에 그럴 때는 이제 춥지 않요? 그때는 그냥 안 빼야. 그때까지 어떻게 떼겠어? 없는 걸. 경기 침체 속에 연탄값이 오르면서 후원의 손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탄 비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후원하시는 분들도 한 장 한 장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연탄 한 장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680원. 정부가 3년 연속 연탄값을 인상하면서 공장도 가격은 70% 넘게 올랐습니다.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이 이제 없어지면 먼 곳에서 연탄 공장이 있는 곳에서 연탄을 운반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송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쿠폰 지원금을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연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비율이 5.2%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는 18,440명이 태어났고 지난해 신고된 다문화 결혼은 21,917건으로 2016년보다 1% 증가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광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최대 시속 131km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모 씨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48살 김모 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수단 정부가 자국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다 2010년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에게 대통령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번 훈장 추서는 이태석 신부를 기리는 교과서 발간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남수단 정부가 외국인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한 건 처음입니다.